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재 챕터 7 and 챕터 8 바로 HRD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15주차 는 기말고사라 14주차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수업에서의 대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바대로 할 수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좀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을 해서 좀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챕터 7은 HRD 아이고 HRD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HLD의 평가는 우리가 어디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챕터 8에서 HRD 영어로 쓸까요? HRD 자, 프로그램의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HRD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요. 수업을 실행하는 것과 그죠? HRD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수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HRD 프로그램과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달라요. HRD 프로그램이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의 실행, 수업을 하는 거다. 수업을 실행하는 거,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이 되는 거죠. 뭐 훈련생이 될 수 있고요. 그죠? 교사는 뭐 교수자가 될 수 있고요. 자, HRD 프로그램의 실행은 그죠? 여기서는 수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HRD 프로그램의 HRD 프로그램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주체는 누가 되냐면 행정가, 그죠? 또는 플러스 이 행정가가 바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은 단순하게 수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HRD 프로그램은요. 그런 교사와 학생이 잘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수업과 HRD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는 HRD 프로그램의 실행. 자, 제 2절에서는 기업의 HRD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제 3절에서는 교육훈련의 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1절 우리가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서 205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인적 자원 개발의 전개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는 각종 교육 훈련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자, 이게 다시 말하면 각종 교육 훈련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지속적인 조직 개선과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지속적인 조직 개선과 수행 능력을 위한 조직 개선과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자, 핵심 요소이다. 뭐가요? 바로 이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요. 어떻다고요? 조직을 개선해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조직에서 자, 학습을 촉진하려면 먼저 개인의 학습 목표, 학습 방법. 자, 그렇다면 이러한 촉진을 위한 조건은 좀 봅시다. 개인의 학습 목표와 또는 학습 방법,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목적과의 조화, 그죠? 개인과 조직의 조화, 이렇게 해볼까요? 조직의 목적의 조화 등을 인식하고 학습 과정에 적용되는 학습의 10가지 법칙을 실천에 올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조직 수준에서의 교육 훈련을 자, 이거 봅시다. 이 HRD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제 조직 수준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조직 수준에서의 교육 훈련은 사회, 사내, 계층별, 개인, 집단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다시요. 사회.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교육 형태를. 또는 그 회사 내에서 하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계층별. 그렇죠.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 신규자 이렇게 교육의 내용이 다르겠죠. 개인 또는 집단,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모여서 해야 되는 교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가 된다. 조직은 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직무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육 훈련의 전의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과 직무 복귀 이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정말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HRD 1자 그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이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행에서는 단순하게 수업을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수업이 조직의 목표 플러스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조직의 개선과 수행 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죠. 그래요. 자, 1번. 학습 실행과 촉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성인 학습의 원칙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인 학습의 원칙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물리적 환경의 배치도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우리 물리적 환경이라면 교실의 환경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의자와 책상이 앞을 칠판을 보고 있다고 해볼까요? 그런 교실과 동그랗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책걸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토론 수업을 어디에서 더 잘 운영해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렇죠. 바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책걸상이 있는 교실이 좀 더 토론 수업이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룬 것이 물리적 환경의 배치 부분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보는 것은요. HRD 프로그램의 실행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죠?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략 3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자, 학습 실행과 촉진의 기본 원리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읽어보죠. 학습은 조직 변화의 열쇠이다. 학습 없이 개인, 팀, 그리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당연하죠. 따라서 학습은 지속적인 조직 개선과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방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죠? 다시요. 학습이라는 것은 죠? 지속적인 조직 개선과 또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학습은 자기주도적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서 학습은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나오는데 자기주도적인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 여기서는 이렇게 학습을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요. 학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정의 속에서 하나 공통된 분모는요. 바로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걸 또 인지의 변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지의 변화. 이 변화를 약간 달리 말해서 확장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에서 이러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어떠한 사항들을 인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마크 C 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등이라고 나옵시다. 보시면 조직에서 조직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사항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할까요? 개인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보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이 어떻게 개인의 삶 또는 경력 그리고 조직의 목적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요, 개인의 성장, 욕구와 조직의 목적 달성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는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학습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와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학습 목표를 완수하고자 하는 최적의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이 개인의 학습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개인의 학습 방법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학습 방법이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특이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내의 인지 학습 이론을 반영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안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몇 번 자주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바로 마시크가 말했던 이 학습 촉진 요인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봅시다. 교수학습 과정안을요. 이렇게 조금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제대로 좀 글씨를 좀 줄여볼까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줄여보죠. 자, 이게 1차 시분의 교수학습 과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회사에는 들어가면 여러분들 사이버 윤리 교육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HRD 담당자로서 담당자는 한 차시 분량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지금 수업을 이것은 뭐냐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죠? 이러한 일종의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직 기술을 하거나 또는 인사부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강사를 저번 시간에 봤죠? 초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사의 수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 바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것은 고등학교 보시면 1학년 여학생 23명 그러니까 한 반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윤리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회사에 들어가면 사이버 윤리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HRD 프로그램으로 이 사이버 윤리 교육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설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그죠? 강사 섭외부터 해서 프로그램 설계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말들이 되어 있죠. 그죠? 좀 더 작게 해봅시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단원명은 당연히 뭡니까? 프로그램 명이 되겠죠? 명. 그죠? 그래요. 프로그램 명은 뭐 사이버 윤리 교육이더라. 다음 총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더라? 뭐 1회에 뭐 50분이더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업 장소는 어디더라? 뭐 세미나실, 뭐 대회의실, 회의실, 뭐 이렇게 좀 이동 메토 이런 식으로요. 자, 수업자는 누구더라? 뭐 강사 이름 써주면 되고요. 차씨는 여기 봅시다. 2번 중에 한 번을 언제 하는 거냐면 요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요. 그래요. 이것은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칸을 좀 맞춰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대상은 여러분들 뭐 신규자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중간 관리자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홍보 부서, 특정 부서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기타 등등의 기준을 그죠? 특정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대상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서식을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요. 거의 이 서식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 주제는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사이버 폭력 예방.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죠?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인들도 뉴스에서 보면 윤리의식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왜 사이버 예방 교육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며 그 조직에 해가 가해지잖아요. 이미지가 낙후된다든지 그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뭐 약간의 정직이라든지 이런 뭐 해고라든지 이런 사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노동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학습 목표가 있고요. 자, 이 학습 목표라는 것은 학습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개인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학습 목표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수업 전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업 전략 학습 모형과 학습 집단과 중심 활동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색깔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하실 때 조금 보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학습이 어떻게 개인의 삶 또는 경력, 즉 그리고 조직의 목표에 기할 것인가, 학습, 개인의 성장 욕구 및 조직의 목표 달성, 동기 유발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말하고자 했던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요. 또 색깔을 좀 달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혀 특별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HRD 프로그램의 실행은 자, 이렇게 설계한, 즉 1차 시분의 교수 학습 과정안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목표를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요? 그죠? 목표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 구체적 이 목표 진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씀을 했는데요. 자, 우리는 대략 두 분의 내용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자료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줄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목표 진술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인데요. 수업 목표나 학습 목표나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목표는 왜 중요하냐면 이미 배웠죠. 저번 시간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며 학습에 촉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획득하는 절차를 이해하면 학습은 촉진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를 하게 될 거야를 이미 알면 거기에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상위인지 전략이라고 해서 메타인지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자, 다음에 목표 진술은 또 학습이 완료됐을 때 기대되는이 되겠죠. 기대되는 결과나 모범 작품을 관찰하면 학습이 촉진된다. 요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기대되는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까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평가의 척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렇게 HRD 프로그램 실행을 했는데 이 실행을 하고 나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평가를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평가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 수업 목표, 이것이 바로 이 수업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학습 목표, 수업 목표, 교사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어떻게 진술해야 되느냐? 자, 타일러와 메이거, 물론 간의
있고요. 그로운드라는 학자도 있고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두 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일러의 양식은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과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보죠.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원인을 열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역사적 원인까지가 내용이 되고요. 열거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사로 또는 서술어로 표현되고 있죠. 동사와 서술어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타일러 양식에서 행동 양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이러한 HRD 담당자로서 강사들의 수업 과정안을 받도록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HRD 담당자가 되었을 때 강의자로부터 교수 학습 과정안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뭐 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그 수업 목표를 판단하는 게 낫죠. 그리고 수업 목표를 꼭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확인 후 평가의 척도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평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 목표를 잘 학습자들이 또는 훈련자들이 습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학습 목표를 알으라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보자. 한국 동란의 내외적 원인을 5가지 이상 열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내용이고요. 5가지 이상 열거를 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이버 폭력 예방이 되겠죠? 그럼 여기 한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목표해 봅시다.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사이버 폭력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습니까? 그죠?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자,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바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깨닫는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행동이 되는 거죠. 하나의 목표에는 2가지의 행동을 넣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세요. 또한 사이버 폭력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종류가 바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설명한다가 바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깨닫는다와 설명할 수 있다는 어때요? 굉장하게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넓어요, 범위가.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킨 게 메이거예요. 메이거는 우리가 도착점 행위와 조건과 수락 기준인데요. 바로 이 수락 기준이 행동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메이거는 여기 있는 행동 양식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점 행위와 또 수락적 기준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2차 방정식 문제를 30개를 제시하였을 때 이게 바로 조건이죠. 60분 이내 20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뭐만 할 수 있다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도착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도착점 행위. 요게 도착점 행위입니다. 요게 도착점 행위예요. 요게 도착점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열거할 수 있다 보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열거할 수 있다 보다는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봐요. 열거할 수 있다와 60분 내에 20문제 요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러면 이 상태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꿨습니까? 한국 동란의 내외적 원인을 그죠?
다섯 가지 중에서 4개 이상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타일러 양식에서 메이거 양식으로 바꾼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 타일러 양식을 많이 쓸 겁니다. 그죠? 타일러 양식을 많이 쓸 겁니다. 그죠? 왜냐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 HRD 담당자로서 그 교수자들이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업 전략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죠.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네.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 교수학습 과정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개인 그 학습 자료로만 여러분들이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외부로 뭐 유출한다거나 그러시면 좀 안 됩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래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도 하면 좀 칸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그래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아까 우리가 학습 행위를 좀 이제 생각해 봅시다. 206페이지 맨 아랫줄 끝 문단 한번 봅시다. 학습에는 유기체의 성장에 대한 물리적 법칙처럼 중요한 법칙들이 있다. 그 법칙들은 어떤 특정한 요인이 특정한 결과를 낳는 과정과 관련된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학습은 경험의 전달을 통해서 일어난다. 경험은 사실 진리,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을 사용하거나 상징, 사물, 행동 또는 예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 학습 프로그램 또는 훈련 활동의 내용, 방법, 목적과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는 언제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것은 경험의 전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요. 지식의 전달이 결국에는 경험의 전달입니다. 자, 학습 행위를 철저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요인 또는 기능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적어봅시다. 학습 행위를 분석하면, 그죠? 학습 행위 분석 시 나타나는 기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관점의 요인은 학습 철학과 학습 환경이 되겠죠? 뭐 그래요. 자, 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요. 학습 촉진자와 학습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정신적 요인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공통의 언어 또는 의사 전달, 매개체와 전달할 내용 또는 사실 또는 기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가지 기능 또는 과정이라고 해보면 HRD 실천가의 기능, 학습 촉진자의 기능 또는 학습자의 기능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걸 하나씩 우선은 교과서에 나온 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조금 한 번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봅시다. 나타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10가지 이를 반영한 10가지 학습 법칙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자, 그래요. 자, 학습 촉진자는 학습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습 촉진자는 학습 또는 수행 개선 요구를 분석해요. 요구 분석이 되겠죠? 당연하죠. 요구 분석. 자,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학습 촉진자는 학습을 위한 환경을 줘서 학습 환경 조성. 그렇죠? 자, 네 번째, 학습 촉진자는 가르칠 프로그램의 내용, 주제, 기술 또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학습 내용의 전문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HRD 담당자는요, 그 수업에 대해서 우선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을 강의하든지, 의사소통을 강의하든지, 뭐 사이버 폭력, 윤리 교육, 그다음에 인터넷 활용법, 또는요, 뭐 문서 작성법, 신규자 교육,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미연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죠? 자, 인식을 알고 있어야 인식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알고 있어야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자한테 조금 뭐 할 수 있습니까?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그 수업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수업을 잘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학습 내용을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자,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어는 좀 안 맞죠? 이때 언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해외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한민족이라서 하나의 언어만 쓰는데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이탈리아 심지어는 가까운 우리 중국에도 언어가 굉장히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단일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표준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다음에 배워야 할 정보, 사실 또는 기술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해야 한다. 즉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된다. 당연하죠. 자, 교육의 과정은 흥미로워야 된다. 흥미해야 된다. 있어야 되고요. 학습은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실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한 것을 행동과 습관으로 바꾸는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 플러스 습관으로 가야 된다. 다시요. 인지와 이해로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야. 아는 것에 더하여서 이제는 행동의 변화를 유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요. 전달받은 자료, 정보, 사실 또는 기술을 복습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실행해보면서 적용하면서 학습을 반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반추의 기회, 이걸 달리 말해서 연습의 기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조금 아셔야 되는,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학습 철학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학습 철학에 따라서요. 이게 학습 환경이 달라지고요. 학습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달라지고 학습 촉진자냐 아닌자의 역할도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도 다 다르죠. 언어 매체 사용법이란지 내용의 전달 방법이란지 뭐 실천과의 기능이라든지 학습 촉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학습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학습 철학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강의를 하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전에 한번 살짝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자, 객관주의가 있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있는데요. 객관주의라는 것은 지식 또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뭐 교수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사람은 지식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학습자 또는 학생이 되는 거죠. 뭐 훈련자. 그렇다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을 전수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적합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수자한테 또는 교육 환경한테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지식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식이 적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교실 환경은 어떻다라고 강의식이죠. 강의식이 적합한 거죠. 자, 강의식이 적합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1대 다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실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죠? 일자형이 되겠죠. 일자형의 책걸상을 배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칠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뭐가 되는 겁니까? 교사가 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경이 달라지겠죠. 자, 반면에 구성주의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식과 사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그죠? 자, 기존의 어떠한 요인들을 통한 창작이라든지 뭐 발견을 좀 더 초점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요인들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지식도 있고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지식과 사실을 왜 굳이 우리가 또 알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미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같고요. 이것은 이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교수자는 누가 되느냐라는 뜻이죠. 자, 교사는 알고자 하는 여러 학생들의 그 흥미를 북돋아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학생 혹은 학습자들은 교수자, 학생 학습자들은 뭡니까? 새로운 지식의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수업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강의식보다는 토론식 또는 프로젝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당연히 교실 환경은 원형이라든지 자유로운, 그죠? 책걸상 이동형의 수업이 하고요. 다양한 매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교육 철학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더라? 교실 환경에서부터 교수자의 역할, 그리고 지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존의 지식을 옮겨주는 거고요. 여기는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겠죠. 여기는 잘못해도요, 혼나요, 안 혼나요? 안 혼납니다. 잘못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구성주의에서는. 그럼 여기 봅시다. 학습 철학과 학습 환경 분명히 차이가 나죠. 이 철학에 따라서요. 그죠? 학습 촉진자와 학습자, 여기서는 지식 전수자, 여기는 학습 촉진자. 그죠? 그다음에 의사 전달의 매개체 전달 내용 사실 기술들도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는 학습 철학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는 환경을 패러다임을 교육 패러다임을 분석하시는 게 적합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도 이 객관주의든 구성주의든 어느 패러다임이라도 이렇게 10가지 학습 법칙은 있더라라는 것이죠. 강의식이라고 해서요. 흥미를 복돋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강의식이라고 해서 학습 환경을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인 학습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인데요. 갑시다. 어떤 학습 촉진자는 강의나 강독을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방법은 성인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요. 자, 직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로 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은데 이건 역시 성인 교육학의 기본적 가정에 위배된다.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학습 촉진자는 성인 학습에서 4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학습 촉진자가 자, 성인 학습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기본적인 원칙 볼까요? 첫 번째,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학습 촉진자는 교수자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경우에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라 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려면 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론 설명 플러스 실제에 적용하는 사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요 수업 과정안을 보여드렸죠? 그죠? 근데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설명했죠. 이론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건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라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신뢰를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공한 정보를 그죠? 완전히 배울 수 있도록 하되 시각과 청각의 점차 세트한 점을 고려하라 라는 뜻이죠. 자, 시청각 감퇴를 고려해라 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인은 평생 동안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완전하게 전달하는 학습 방법, 다시 말하자면 성인만의 학습 방법을 고려해라라는 뜻이에요. 성인 학습자들만의 학습 방법을 고려해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 돼요. 성인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과 성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달라요. 성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선정해야 되겠죠. 약간의 뭐 레크레이션도 넣어볼 수 있고요. 뭐 사례 같은 것도 고리타분한 사례보다는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PT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요. 너무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PPT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세 번째는요. 한 번에 한 가지의 개념 또는 아이디어만을 제시하여 성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지식,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시 그다음 네 번째는 자주 요약하고 되짚어서 성인 학습자의 자들이 잘 기억하도록 하라. 그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죠? 가르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구성해라 라는 것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교실 배치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쉰 다음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좀 이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